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어제 북한이 날려보낸 쓰레기 풍선이 대통령실 청사와 용산 일대에 떨어졌는데요. 여기엔 비난 전단지가 들어있었고 GPS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대표 특별감찰관 임명은 대선 공약이었다며 반대 이유를 밝히라고 당내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한 대표 대구 방문을 했는데 여기에 관심이 모입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집 밟고 남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지금 벌써 30년을 살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자, 요즘 북한의 여러 가지 행동과 모습, 우리의 신경을 좀 자극하고 있죠. 러시아 파병도 그렇고요. 어제는 풍선을 무려 30번째 쓰레기 풍선 날려보냈는데 여기는 또 전단지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대통령실 청사에 떨어지고 용산 일대 떨어졌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고 있습니다.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일단 어제 오후죠. 대통령실 주변 상공에서 오물 풍선이 포착이 됐는데 뭐 4묶음짜리 풍선도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 4묶음은 그냥 보통 2묶음짜리 풍선인데 4묶음이니까 뭔가 더 부양력을 강화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게 떨어지면서 전단지가 발견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오전 5시쯤에 발견돼서 이게 둥둥 떠다녔죠. 그리고 오후 1시쯤에 뭐가 떨어졌는데 폴란드 대통령 공식 환영식 직전, 그러니까 다 도열한 상태에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전단지가 떨어졌는데 이 전단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을 하는 전단지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혹시 용산 대통령실을 노리고 지금 딱 의도적으로 그 시점에 뭐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일각에서는 지금 GPS 장치가 부착된 거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좀 걱정을 낳고 있는데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좀 모셨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대통령실 청사에 아주 공교로운 때에 떨어졌어요. 그 전단지까지 포함되는데 이거 우연히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북한이 뭔가 의도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두 개가 뭐 섞였다라고 보는데요. 오늘 아침 5시에 사실상 풍선이 터진 거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청사 여기저기 붙어 있다가 마침 이제 행사를 하는 그때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것이 행사장까지 날아오게 된 거죠. 근데 의도는 사실상 그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상공에서 터뜨리고 싶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북한에 어떤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죠. 아까 말씀드린 오늘이 아니고 어제죠, 어제. 아유 죄송합니다. 어제 오전 네. 5시에 등장 네, 포착이 됐고 그다음에 이 전단지가 날린 게 1시 좀 넘어서인데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북한이 거기에 보면 과거에 약간 무슨 화약이 들어가 있는 약간 뭐 폭약 장치 같은 것도 있어. 이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GPS 장치니까 위성을 통해서 뭔가 파악이나 조정이 가능한 거 아니야. GPS 장치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GPS라는 게 제 위치 추적 시스템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차량을 타고 갈 때 어디 목적지를 넣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GPS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GPS를 저기 달한다고 해서 저게 이제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게 GPS대로 가지겠느냐 하는 거죠. 조종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걸 이제 거꾸로 해석을 하면 오히려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GPS가 달려 있으면 북한에서 지금 이 풍선이 어디쯤 가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공교롭게 여기에 맞춰서 타이머를 폭발을 시켜야 되거든요. 좋다.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는 곳이 용산 대통령실 상공이다. 그러면 여기서 터뜨려. 그러면은 타이머도 원격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개가 한꺼번에 되는 것은 굉장히 저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 GPS를 통해 가지고 계속 이게 여기에 가게 된다는 것을 북한이 이제 어디쯤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30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풍선을 날려보냈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구축이 됐겠죠. 데이터가 구축이 되면 GPS를 통해 가지고 용산 상공에 도착할 때쯤 이 타이머가 터지도록 조정을 미리 해놓은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가 30번째였거든요. 한 번 보내면 뭐 수백 개씩 날리는데 이미 데이터가 축적된 게 아닌가. 그럼 거리에 관한 데이터 그리고 그날 바람의 방향 데이터 이런 게 쌓여가면서 뭔가를 쌓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요. 여기서 걱정이 되는 건 그전까지는 처음에는요. 이른바 오물까지 들어갔다가 그전에 또 오물은 사라지고 이제 종이 쪼가리 쓰레기만 들어갔거든요. 근데 어제는 여기에 전단지가 포함이 됐다. 비방 전단지. 앞으로 이 풍선에 뭐라도 실어 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북한의 대남 이 쓰레기 풍선 보내는 것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부양을 많이 했어요. 몇백 개씩. 예. 그렇게 부양을 하다가 숫자를 줄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오물에서 쓰레기에서 종이에서 이제 이번에 30번째는 여기에 이제 전단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걸 부양을 할 때 이게 서울에만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전선에서 이제 다 보냈는데 지금은 집중적으로 서부 전선에서만 해서 주로 경기도 지역과 서울 지역에 이렇게 떨어지도록 하고 있거든요. 숫자도 이제 20개, 30개 정도밖에 안 해요. 대신에 이제 풍선에 매달린 소위 말해서 거기 전담이라고 하는 그 봉투라고 할까요? 그것이 이제 2개에서 3개, 4개로 이렇게 늘어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트렌드는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전단이 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정도 이제 데이터가 쌓인 상태에서 대남 쓰레기 풍선을 보내게 되면 여기에는 폭탄도 실어서 보낼 수 있고 화학 및 생물학 물질 또는 방사능 물질도 실어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한국 안보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초기에는 풍선 하나짜리 2개짜리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4묶음짜리, 5묶음짜리 이렇게 등장한 거예요. 그만큼 부양력이 강해지니까 더 무거운 거, 중량 있는 걸 보낸다는 건데 여기에 과연 뭘 실어 또 보낼까? 이게 지금 걱정이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진짜 뭔가를 해칠 수 있는 뭔가를 또 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그리고 소영주 맥 정치사연구소장 두 분 나와 계신데요. 두 분도 뭐 이 풍선 얘기 진짜 수개월째 지금 보시고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전 최영철 위원 이거 이대로 그냥 볼 수밖에 없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북한이 풍선만 날리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장군님들 몇 분 만나서 보니까 북한이 풍선을 이렇게 날린다는 것은 더 강한 도발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서해 5도 같은데 인해 전술로 막대한 병력을 밀어 넣어서 점령을 하는 그러한 극한적 도발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이 지금 굉장히 그 경계 태세를 높이고 있다고. 군에 계신 분들 그렇게까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들 있어요?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고 뭐 주말도 없이 뭐 예. 지금 뭐 운동 같은 것도 안 하고 굉장히 그 경계 태세를 높이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북한이 과거와는 달리 강한 도발을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고 고립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립이 된 상태는 결국 경제난이 더욱 심해질 테고 북한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더 커질 터이니 무언가 북한이 도발을 통해서 북한 체제를 강화시키면서 뭔가 미국에 대해서 얻어내려는 게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풍선을 그냥 풍선으로만 봐서는 곤란하다. 앞으로 좀 더 강한 도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비 태세를 아주 강하게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소영주 소장님, 사실 이 풍선이요 굉장히 저강도의 어떻게 보면 수준이 낮은 도발 또는 공격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데이터가 쌓이면 이게 또 다른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아무리 지금 현재 어떤 군 이런 장비들이 현대화됐다 하더라도요. 이런 이 오물풍선이라든지 레더에 잡히지 않는 쌍발기 뭐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전력화되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레더에 잡히지 않고요.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300개가 3,000개가 되고 3만 개가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 없으면요. 이거는 눈 뜨고 코 베이는 길입니다. 속수무책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그냥 삘하다 단순히 그냥 좀 뭐 바람 타고 왔나 보다. 바람 안 불면 위로 가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군 당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나 대응책들을 국민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상으로 들어오잖아요. 국민들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이게 대통령실 바로 위에 상공에서 터졌다는 부분. 예. 이건 좀 심각한 거 아닐까요? 이게 단순히 삐라긴 하나 이게 북한의 의도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 뚫렸잖아요. 오늘 풍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게 아까 우리 전문가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저게 뭐가 실릴지 압니까? 앞으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 당국에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국민들한테 좀 상세히 알려서 좀 국민들의 불안감을 좀 낮춰줄 필요가 있고요. 저는 더더욱 좀 우려했었던 거는 우리가 이제 평양에 무인기를 우리가 보냈다고는 하지 않았으나 북한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평양에 이제 조선통신에서는 예. 이 무인기를 분해했더니 이게 우리 남한에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떠들고 있어요. 당시에 김여정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우리는 GPS를 단 오물풍선으로 보복하겠다. 그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발생한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에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 100% 확인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러시아에 북한이 이 풍선을 사용하는 방법, 우리한테 보내는 뭐 이런 걸 좀 기술 전수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보도를 통해서 살짝 알려지고 있는데 물론 이게 뭐 어느 정도까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 북한, 러시아에 파병을 했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도 지금 이거 뭔가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러시아 당국이요. 우리를 들으라고 한 얘기 같거든요, 지금. 일단 그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Республики есть. А где они находятся, уточните, пожалуйста, в Пхеньяне. Это их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Спонсором в антироссийской истерике биться разумие и здравый смысл властей в Сеуле.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일까요? 북한군한테 물어보라 그러놓고서 뭐 가혹한 뭐 이런 거 표현 쓰고 있죠. 듣기에 따라서는 약간 무슨 협박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떤 가능성을 비춘 겁니다. 열어둔 거죠. 들어보시죠. 북한이 특수군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한다면은 저희가 그 단계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대원칙으로서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김열주 시장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일단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이른바 살상 무기를 보낼 가능성을 열어둔 거거든요. 이 가능성 이제 커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우선 지금 우리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며칠 전에 했잖아요. 예. 그 회의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러시아와 북한의 야합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대응 수위를 조절해 나가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대통령의 말씀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야합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북한이 얼마만큼의 병력을 파병하느냐, 그리고 그들의 임무와 역할이 뭘 건가, 그리고 추가 파병은 있을 건가, 여기에 대한 것을 하나 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줄 것이 뭔가, 예.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한 첨단 군사 장비를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첨단 군사 기술을 준다든지 그걸 보는 거죠. 그 두 개를 야합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맞춰서 여기에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최악의 경우에 이제 이 방어 무기와 공격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 공격 무기든 방어 무기든 다 살상용이에요. 방어 무기라고 살상용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어 무기가 제공이 되고 차후에 이제 공격 무기가 제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방어 무기는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천궁2가 아주 이제 유명한 대한민국의 방어용 무기죠. 요격 미사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드론이라고 하는 것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제명을 통해 가지고 하는 그 건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공격용 무기는 뭐 굉장히 많죠. K9, K2, 뭐 천무 뭐 이런 게 많은데, 예. 제가 볼 때는 이런 과정이 오기까지에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몇 개월은 걸릴 겁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정말 거기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추가 파병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 수위를 맞춰서 높여갈 것이다.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수동적 대응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이른바 무기, 그러니까 살상용 무기 또는 공격용 무기,
굉장히 좀 강력한 무기를 지원한다면 이것도 가정입니다만 러시아 지금 말하는 거 보면은 또 심상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를 향한 어떤 조치, 예를 들면 보복 또는 어떤 강경한 조치,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를 위기 관리할 때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갈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갈 전략은 상대방이 들어주면 좋고 예. 안 들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공갈 전략이거든요. 북한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공갈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러시아도 한국을 향해서 이렇게 공갈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뭔가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러시아에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한 것이 만일 개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기껏 해봤자 전략 폭격기 정도가 아마 우리 카디즈에 따라가지고 비행하는 정도, 그 정도일 거고, 그리고 말로서 언변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한국에 대해서는 압박과 강압 그리고 공갈 이것을 이제 반복해서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 북한과 관련된 얘기가 있고요. 뭐 우리 당국도 지금 여러 장소 여러 기회에 이 북한 파병 관련 얘기 많이 내놨거든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North Korean soldiers are dressed up in Russian uniform and speak Korean. Even this morning, Russian President Putin did not clearly deny reports about presence of North Korean troops in Russia. The sender denies. However, the recipient does not clearly deny. Strange, isn't it? Но что и как мы будем делать, это уже наше дело. Но мы в контакте с нашим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и друзьями и посмотрим, как будет развиваться этот процесс. 푸틴 대통령 보니까 질문받고 북한 파병 없다는 얘기는 안 하네요. 사실상 인정한 것 같기도 하네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다. 신경 쓰지 마라. 뭐 이런 거죠. 그러나 전 세계가 지금 신경 쓰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사실 미국의 입장 무엇인가? 지금 바이든 정부지만 대선이 끝나면 정권이 뭐 같은 민주당으로 연장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권이 공화당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후보와 관련된 얘기가 꽤 많은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아니 공화당 후보잖아요. 백악관을 인수하기도 전에 당선인으로서 이 전쟁 끝날 것이다. 공공연하게 얘기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겠다. 그럼 이 뜻은 휴전 또는 종전 아무튼 멈추게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김열수 실장님. 네. 지금 러시아가 물론 병력이 부족하니까 북한군 파병을 받았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뭔가를 집중하는 이유가 트럼프 후보, 그러니까 트럼프가 다시 한번 집권하게 되면 저렇게 전쟁 끝나겠다. 예를 들면 뭐 휴전 가능성 이런 얘기하는데 그 전에 이른바 점령지를 늘려서 휴전에서 어떤 종전에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전지전능한 사람처럼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집권 만일 이제 이기게 되면 취임하기 전에 이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북한과의 문제에서도 내가 김정은이 나를 그리워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 문제도 이제 해결이 될 거고 그리고 핵무기 가진 북한하고 잘 지내는 게 좋은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스라엘하고 그 하마스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도 내가 있으면 전쟁 안 일어났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 허풍이 세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또는 공화당 전체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조기에 평화협정이나 종전협정을 맺어서 이 문제를 끝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뭘까요?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 조건이 바로 영토와 평화의 교환입니다. 지금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해서 우리 동부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거기가 이제 도네츠크, 루안스크, 그리고 자포리자, 그리고 이제 헤르손까지 해서 오른쪽 4개가 이렇게 동부해랑이라고 저는 얘기해요. 북쪽에서 동부해랑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우크라이나 땅이 있으면 완전 동쪽에 그렇죠. 있는 거죠. 크림 반도까지 이게 다 장악했는데 이것이 우크라이나 영토의 18%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영토와 평화의 교환을 이걸 자기는 하고 싶은데 예. 이제 이것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예. 하는 문제죠. 그런데 어떤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냐 하면은 만일에 여기에 대해서 정전협정이나 평화협상이 나서지 않는다면 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없다. 그 얘기를 했어요.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까? 압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하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나토도 동의할 거냐, 예. 다른 유럽 국가들도 동의할 거냐 하는 이제 아. 기본적인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도 동시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러시아가 이렇게 영토 문제에 집착하느냐? 바로 쿠르스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 내의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공격해서 들어가서 지금 거기를 장악하고 있는 점령하고 거잖아요. 있다면서요, 그 땅을. 그래서 이게 이제 서울시 면적의 한 2배 정도 되던 것이 지금은 이제 조금 빼앗겨 가지고 3분의 2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여기를 점령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지역하고 그리고 동부 돈바스 지역하고 평화 협정이 있을 때 교환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기에 러시아는 이 쿠르스크 지역까지 다 빼앗아 버리면 이제 원래 교환할 러시아 땅에 동가 다시 되찾겠다 그렇죠. 이거죠. 그러면 교환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 그러면은 자기네들은 순수하게 18% 이상의 땅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취임하기 전까지 가능하면 이 땅을 이제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바로 북한의 파병이 필요했다. 러시아가 뭔가 이렇게 보죠. 급하군요, 지금. 네, 급하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각각의 생각하는 거 있고 이 과정에 북한군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복잡합니다,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요. 어제 이게 국회에서 국정감사 진행 중인데 갑자기 이제 이 문자 논란이 됐어요. 이게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되면서 이게 됐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우선 이겁니다. 한교호 국민의힘 의원 장군 출신입니다. 그리고 신원식 안보실장하고 이 메신저를 주고받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크라이나와 협조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의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신원 실장은 잘 챙기겠습니다. 오늘 긴급대책회의 했습니다. 하나 더 보죠. 파병이 아니라 연락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특히 이 앞부분 우크라이나의 협조를 통해서 북한군을 타격하는 문제.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이것을 자국 병사에 대한 선전포고로 문제를 삼는다면은 한반도의 남북전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고 타국까지 가서 폭격을 유도하고 이거를 심리전으로 활용하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런 대화는 사적 대화지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적인 대화는 사적인 거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한 의원님 같은 경우를 당했다면 상당히 황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비판도 못하는 의원들이 국회의원 개인의 텔레그램 대화를 가지고 이것을 악마화하는데 제가 봐선 참 가소롭습니다. 심리전이 전쟁하자고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자체가 무식의 소치입니다. 이렇게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에 좀 입장을 살짝 냈습니다. 자막으로 좀 보죠. 여기 보겠습니다. 자, 한교호 의원의 메시지 요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 대통령실 공식 입장 아닙니다. 공식 입장 아닙니다. 약간 거리와 선을 긋는 입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최영철 의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 뭐 이런 카드도 있다는 것을 국가안보실에 알려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그러나 이것이 공개가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러한 보안에 철저하지 않은 사성 장군 출신의 한기호 의원의 태도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사성이 아니라 삼성 아닙니까? 삼성 장군 경솔했다. 이건 좀 남들이 봐서는 조금 곤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정치인들이 이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은 사실 카메라가 많기 때문에 찍히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렇습니다. 글쎄요. 의식을 안 했을까요, 그거를? 이게 대통령실의 그 신원식 실장하고 이렇게 대화가 오가면 또 대통령실의 입장으로 오인될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이
고위직 대통령실의 고위직과 주고만 되기 때문에 참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외신에 또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상황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사실 이게 그냥 우크라이나 전에 북한이 갔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와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사이가 벌어지면 러시아에 우리 교민이 한 16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들이 인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북한과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민들이 밖에 있는데 그분들이 안전이 위협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에 투자한 러시아에서 우리가 초코파이도 많이 팔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한 관계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말 한마디가 불이익이 날 수도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심해서 행동할 때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저런 비밀스러운 말들이 자꾸만 퍼져나가는 것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야당이 저것을 갖고 저렇게 강하게 반발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지금 비방해야지 왜 우리를 비방합니까? 우리는 남남 갈등이 오히려 북한을 더 이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은 안보 앞에서 똘똘 뭉쳐야 되는 것이고 지금 야당이 북한을 지금 탓하고 북한을 규탄해야 할 때에 지금 한기호 의원을 지금 저런 보안의 문제는 있겠지만 한기호 의원을 규탄해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똘똘 뭉쳐서 북한에 대해서 억지력을 발휘해야지 북한이 불장난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끼리 싸워서야 되겠습니까? 야당 의원들도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는 고민해 볼 수 있고 약간의 가능성이나 이런 걸 열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지만 저걸 노출된 자체가 좀 문제 아니냐. 최영철 의원은 그 부분을 좀 지적해 주는데 최영주 소장님. 네. 근데 현실적으로 북한군이 만약에 전장에 투입돼서 만약에 전투를 벌인다면 우크라이나 군하고 당연히 싸우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에 대해서 싸우면 적이죠. 그러면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적을 소멸하기 위해서 북한군을 전쟁을 벌일 테고 전투를 할 당연한 테고.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한기호 의원이나 보수 쪽에서 얘기하는 게 북한군을 탓해라. 북한군 칭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북한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기호 의원 삼성 장군 출신이고요. 그렇게 군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분이 저런 한심한 부분들을 현 안보실장과 대화를 나눴다. 아니 들켰다는 부분들이 더 정확하겠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으신가 스스로 반성해야죠. 그리고 이걸 사적 대화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을 악마하는 게 가소롭다. 그 변명 자체가 가소롭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또 규탄 대회가 오늘 뭐 아니 할만하죠. 지금 현재 이게 남북 대리전으로 번질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북한의 파병 문제 신중하게 접근해도 모자랄 판에 이거를 타격을 한다. 그러면 북한이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 본인들이 우크라이나에 공격당하는 게 마치 대한민국의 어떤 안보실에서 사주를 받고 더 공격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빌미를 주잖아요. 왜 그런 거 생각하지 못하죠? 저는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한기호 의원이나 신원식 이 안보실장의 처신은 매우 부적절했다. 특히 이게 사적 대화라고요. 전 안보실장이라고 해도 사적 대화로 안 보죠. 사적 대화는 뭐냐면 실행력이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걸 사적 대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원식 안보실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실의 안보실장이에요. 그 안보실장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실행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사적 대화입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지금 현재 북한군 파병으로 인한 한반도의 전쟁 위기, 고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신중하고 섬세하고 좀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좀 태도들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참 윤석열 정부의 안보 이런 상황들이요. 너무나 좀 치기 어리다. 그러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열주 실장님. 네. 지금 한기호의 메시지 중에 앞부분은 이제 뭐 우크라이나군과 협조를 구해서 뭐 북한군 폭격 뭐 이런 건데 그 뒷부분에는 연락관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락관이니까 아무래도 비전투하는 뭐 장교 이런 뜻일 수도 있는데 그 가능성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 부분만 이제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또는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 거기 할 때 우리 모니터링 단이 이스라엘에 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마스하고 헤즈볼라가 북한군 장비를 쓰거든요. 그러면은 얘들이 북한군 장비가 어떤 걸 사용하고 그 특성이 뭔지 우리가 그걸 통해서 정보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성이 있네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12,000명이 오든 얼마나 오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뭐고 그들이 사용하는 전술이 뭐고 그거 파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고 하면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 요원이 좀 가야 될 겁니다. 정보 요원. 그리고 이제 북한 군들이
거기에서 계속해서 임무를 수행하게 될 텐데 가능하면은 이제 뭐 탈영을 좀 하면은 좋겠죠. 우크라이나군으로 넘어오면 그럴 수 있죠. 그러려고 하면은 심리전 요원들이 가서 같이 좀 도와주는 것도 괜찮을 거고요. 그거야말로 협조가 좀 필요할 수 그렇죠. 있네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위 말해서 포로로도 많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 포로로 잡히면 그들이 이제 통역 요원이 좀 필요할 텐데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정보 요원이나 심리전 요원 그리고 이런 통역관들로 구성된 모니터링 단 정도가 파견되지 않겠느냐. 절대로 부대 파병은 아닙니다. 비전투 요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비전투 요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국정감사장 한 곳에서는 이 강화도 지역 쪽 주민들이 막 호소를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대남 방송 그 약간 기계 긁는 소리, 뭐 귀신 소리 같은 걸 끊임없이 내보내고 있거든요.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런 호소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일단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는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니까는 입에 구내염 생기고 아들내미 같은 경우는 새벽 뭐 3, 4시까지도 잠을 못 자고 위기예요 정말 저희 애들이 오늘도 여기 오면 엄마 그러면 내일부터 이 방송 안 들을 수 있는 아니 그런 거하고는 조금 틀린 내용이십니다. 저 참고인은 자리에 가셔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엄마 입장에서 애들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주실 수 있는지 또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수 있는지 한 말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신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련 부처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대책들을 지금 강구하고. 김효철 시장님, 근데 이거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뭐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저기에 국회에 가서 오죽하면은 저걸 그렇습니다. 뭐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귀신 소리도 나고 뭐 이제 여우 우는 소리, 까마귀 소리 이렇게 나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도 나는데 저게 보니까 70데시벨에서 80데시벨 정도가 돼요. 그래서 진공청소기 소리나 또는 지하철 소리 그 정도 되니까 그게 이제 밤 되면은 아무래도 좀 더 잘 들릴 거고 더 크게 들리잖아요. 평야 같으면은 더 잘 들리겠죠. 그러니까 강화도나 또 파주 이런데 비교적 평야 지역에 있는 우리 접촉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렇게 오물풍선을 날려 보내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북 이 방송을 하게 됐고. 대북 방송을 하다 보니까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대남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귀신 소리라든지 데시벨을 굉장히 올려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괴롭히는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인과관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대북 저기 방송을 멈추면 뭐 북한도 이제 멈출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시작이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보냈기 때문에 여기에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어떻게 꺼내야 될지가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 국방부 차관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을 사실상 그게 우리 한국 쪽으로 소리가 넘어올 때 우리는 그러면은 거기에 대응해서 어떤 소리로 해서 이걸 중화시켜 낼 건가 그런 데 대한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주 젊었을 때 GOP에도 근무했고 CP도 근무했는데 그때의 소리는 지금 이 정도 70데시벨, 80데시벨 이런 정도의 소리는 아니었어요. 최영철 의원님과 소영주 의원님께는 똑같이 이쯤 되면 이게 정부가 뭔가 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뭐 보상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맞대응으로 소음을 해서 뭐 중화시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저희 계신 분을 당분간 어떻게 이주시키는 방법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게 좀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군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그 스피커 하나도 정밀하게 타격이 된답니다. 바로 타격이 우리가 된다. 바로 때려서 바로 모든 것을 박살낼 수가 있는 그런 그 정확성을 갖진 저희가 모든 실력을 갖고 있지만 지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몹시 안타까운 것이죠. 하지만
지금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예. 지금 뭐 이주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지금 뭐 방음 장치를 한다든가 저희가 맛 대응해서 맛 소리로 해서 그것을 중화시키는 건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더 시끄러울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소음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정부 지원이 아마 가구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일차적인 그 대책 말고는 사실 백약이 무효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저런 식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당분간 저런 도발을 할 겁니다. 최영수 의원님, 결국에는 정부가 보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방법이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보상을 해야죠. 좀 평화가 사라진 한반도,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느냐. 국민의 희생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역대 정부에서 특히나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굴욕적이라고 했으나 북한이 좋아서 무슨 굴욕적이고 평화를 위해서 대화를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국민들이 중심이었습니다. 벌써 나타나잖아요. 평화가 사라진 한반도에 적경 지역의 주민들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애들이 병이 난다지 않습니까? 그 부모만 오죽하겠어요. 그러면은 대북 정책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강경책으로 가면 그 적경 지역의 주민들에게 그냥 버티라고 하지 말고 뭔가 보상과 대책을 해주는 게 정부의 도리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북한, 러시아 관련된 얘기하면서 중간중간에 트럼프 공화당, 미국 공화당 후보, 대선 후보 얘기 나왔죠? 미국 대선 얘기 좀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치열해지고 있어요. 지금 거의 이제 막판으로 가고 있거든요. 비난전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일단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죠. His former chief of staff when he was president, 2 former defense secretaries, his national security advisor, and of course his vice president, who have all in one way or another used the word that he is unfit. She's the worst vice president. She's grossly incompetent. Kamala, you're fired. Get out of here. Fired. Get out. Have you noticed he tends to go off script and ramble? And generally, for the life of him, cannot finish a thought. There's something wrong with her, too. She's slow, low IQ, something. I don't know what the hell it is, but they lie. We don't need another low IQ person. We had one for 4 years. We don't need another one. 저렇게 비난을 해도 되는 걸까요?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대선 끝나고 어떡하려고 저러는 거죠. 심합니다, 굉장히. 자, 그럼요. 지금 미국 대선 뭐 박빙 또는 초박빙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여론조사 결과들이 꽤 있는데 일단 미국은 경합주, 그러니까 경합주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우리하고 좀 달라요. 미국은 일단 경합주가 7곳으로 꼽히는데 거기 여론조사 결과 좀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요 주 이름이 쭉 나오죠. 뭐 펜실베니아, 뭐 미시간 등등등해서 뭐 위스콘신까지 보시면 숫자 거의 같아요. 근데 보시면 애리조나, 조지아 여기는 트럼프 후보가 살짝 앞서는 숫자, 위스콘신은 해리스 후보가 앞서는 숫자, 뭐 이래요. 이게 또 물론 여론조사마다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온답니다. 거의 지금 뭐 예측할 수 없다 이런 나온 거죠. 7개 경합주. 미국의 수많은 주 중에 여기가 중요하다 그래요. 자, 그리고요. 이건 경합주만 따로 여론조사 결과인데 그냥 미국 전체 여론조사 결과도 있어요.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는 걸로 숫자상으로 절대값이 앞서는 걸로 나와요. 지금요. 그런데 이 똑같은 곳의 조사가 8월에도 있었대요. 근데 이때는 달랐답니다. 48, 47. 뭔가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 사이에 지금. 자, 물론 오차 범위 안에 있긴 하죠. 근데 그 숫자의 절대값 자체의 변화가 살짝 있었어요. 최근에 트럼프 후보의 승리를 예측하는 이런 뭐 발표들이 좀 나왔거든요. 이 상황에서. 자, 이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자, 최근에 이제 미국 대선 관련 여론조사 흐름을 좀 파악하고 계신 여론조사 전문가 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영식 한길 리서치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선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는 분도 있지만 뭐 잘 모르시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미국의 선거제도, 대선 제도와 우리나라의 대선 제도는 많이 다르잖아요. 결정적으로 다른 점 좀 소개해 주시죠. 우리는 직접 그 유권자들 투표를 해서 그 전체 수를 합해서 우위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은 우리와 달리 15일 날
11월 15일 날 이제 투표인 등록된 18세 이상 유권자가 투표를 해서 예. 대통령을 선출할 선거인단을 먼저 뽑습니다. 예. 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한 표로 더 이제 앞서게 되면은 그 해당 주의 선거인단에 배정된 전체 수를 이긴 후보가 다 가져가는 독자 승식 제도입니다. 이런 이제 승자 독식제 이런 독자 승자 독식제의 배경에는 미국이 각 주가 하나에 갖는 위상이 관련이 있는데 건국초부터 미국의 각 주는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각 주를 하나의 국가 같은 주권으로 존중해서 각 주의 선거 결과를 전체 주권적 선택으로 봐갖고 이긴 후보가 가져가는 거죠. 예. 이렇게 뽑힌 이제 각 주의 선거인단이 12월 17일에 이제 모여서 투표를 하고 그 투표함을 다시 또 내년 1월 6일 이제 그 상원이 다 모인 가운데서 개봉을 해서 최종 후보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11월 5일 이제 이 유권자 대표님 대선인데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 대선은 전국 득표를 다 모였는데 그게 어떤 후보가 이겼더라도 실제 결과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지요. 예. 근데 특히 미국의 수많은 주 중에서도요 7개의 주, 뭐 경합주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의 투표가 사실상 대선을 결정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제 그 지역도 뭐 지역적 특성이 많이 이제 명확합니다. 51개 중에서 이미 44개 주는 두 후보 간의 승부가 거의 확연하게 드러나서 그 주는 큰 영향 이제 결정이 났다고 보고 아직 우위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 주가 7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개 주를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고 그 주의 결과에 따라서 대선 결과가 결정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상 이제 미국 대선 분석해 보면 미국의 그 지도를 딱 펴놓으면은 이 양쪽의 해안가 지역은 민주당 우위, 가운데는 공화당 우위. 그래서 색깔이 파란색, 빨간색 그런데 경합주들이 그 가운데 곳곳에 박히는데 이 7곳 득표차도 얼마 안 난다는데 여기가 결정한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알쏭달쏭한 제도긴 해요. 자, 그런데요. 최근에 여론조사, 뭐 미국 전체 여론조사나 뭐 주 조사 보면은 트럼프 후보의 우위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생긴 겁니까? 그 전체적으로 봐서 이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로 전당대회에서 이제 선출되고 그 당시 오바마 바이든 지원 유세 이런 것을 통해 갖고 역전을 시켰죠. 예. 크게 역전시키면서 좀 앞섰다가 그 이후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좁혀오다가 근자에는 해리스에 비해서 트럼프가 앞서는 그런 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는 데 있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다른 뭐 주의 사정도 있지만 이런 이 경합주 7개의 경합주에서의 격차가 줄어들거나 최근 뭐 오늘 25일 보도에 의하면은 오히려 역전했다는 이런 결과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경합주가 선거의 결과를 좌우할 수가 있는데 이 주에서의 어떤 지지율 변화가 눈에 띄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제 대선 예측에 대해서 좀 더 입장들을 명확히 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요 미국도 지금 전문가들 따라서 이게 예측 결과가 다른데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잠깐만 화면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선 예측을 쪽집게라고 통하시는 분들 꽤 있는데 이분들이 이번에 갈려요. 여기 보면 리트먼 교수란 분과 실버 전문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대선을 잘 맞히고 유명한 분인데 이번에 갈렸습니다. 한 분은 경제 상황 볼 때요. 해리스 후보가 이길 것 같은데요. 다른 분은 트럼프 여론조사보다 실제 지지율이 높은 경향이 있어서 여기가 일 것 같거든요. 갈렸습니다. 자, 그럼 홍영식 소장님이 뭐 미국의 여론조사 이런 거 많이 보고 계신데 어떤 후보가 지금으로선 유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아무래도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봅니다. 어떤 근거를 갖고 계십니까? 자, 지금 미국은 전통적으로 외 문제보다도 국내 문제가 제일 더 우선시 되는데 지금 그 조사 결과들을 보면 국내 문제 중에서 대선에 미칠
변수로서 이렇게 퍼센트로 보면은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가 제일 많이 높게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불법 이민 문제인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나오는 것이 그 여성 자기 결정권 과 관련된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경제 문제와 불법 이민 문제가 거의 60% 전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경제 문제가 해리스가 유리하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미래의 해법 문제에서 뭐 그런 문제가 좀 있을지 몰라도 지금 그 미국에서 제일 큰 문제가 경제 문제에 대한 불만이에요. 인플레이 문제.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 문제에 대한 이 상황을 초래한 것은 현재 여당이잖아요. 바이든과 해리스가 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일단 묻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를 더 잘 해결할 것인가, 그것도 사실은 큰 차이가 없고 어떤 거는 트럼프가 더 높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더 잘 해결할 것인가 놓고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은 해리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문제를 처리한 문제 책임까지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해리스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 그 불법 이주 문제, 이 문제는 뭐 당연히 해리스가 불리한 거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접근 투표에 미치는 이 변수를 놓고 본다면은 트럼프가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홍영식 한기일 리서치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트럼프 후보가 우세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미국에는 갈리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전체적 여론조사는 트럼프가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직은 모릅니다만요. 자, 그러면은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민주당 후보거든요.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할 거다. 이게 통상적인 인식이거든요. 근데 만약에요,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 또 한 번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자, 최영철 후보.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우리의 외교와 안보 문제,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538명 선거인단 중에 270표를 얻으면 매직넘버 뭐 달성하거든요. 넘으면 이기는 근데 거예요. 저는 269를 두 사람이 얻어서 동료를 얻어서 하원 투표까지 갈 것 같습니다. 막판까지? 예, 그렇게까지 초박빙이어서. 그러면 하원의 다수당이 공화당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번에 435명 다 새로 뽑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하원의 435명 중에서 50개 주의 대표들이 투표를 새로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아마 공화당 다수면은 트럼프를 뽑겠죠. 그래서 상원에서 부통령을 뽑을 거고, 그러면 그렇게 초박빙 승부가 돼서 트럼프가 된다. 그럼 미국 사회도 엄청나게 그 선거 후 폭풍이 있을 거고, 그러면 트럼프는 더 과격한 정책들을 들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한테는 뭐 방위비를 뭐 13조를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작년에 내년 합의된 게 1조 5천억인가 뭐 그런데 그걸 뭐 한 9배 가까이 늘린다니까 뭐 그런 것이 될 거고, 관세 폭탄 때릴 것이고, 그리고 핵 군축을 북한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그냥 핵 군축하고 말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 이게 상상할 수 없는 혼란이 올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뭐 대책을 준비하고 있겠죠. 믿어보겠습니다. 서영주 회장님은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우리 경제와 기업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미국은 트럼프 후보 맨날 얘기하는 건 미국 우선주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부터 취해온 한미 동맹에 있어서 아주 큰 좀 혼란이 있을 거는 같아요. 지금 따지고 보면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많이 기대 있잖아요. 근데 그 기대 있는 축이 만약에 무너져 버린다. 그럼 이게 이제 중심을 잃을 공산이 큽니다. 이제 해리슨이 된다면야 그동안 축을 바이든으로 해서 쭉 한미일에 대한 어떤 연소성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 흐름이 좀 가벼운데, 트럼프가 됐을 때는 돌이켜 보면 더 좀 흑화된 트럼프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아메리칸 퍼스트, 그다음에 관세처폐법이나 무역에 대한 어떤 압박들, 우리 거 많이 사가라 라고 하면서 한국을 압박할 공산이 크고요. 주한미군 철수까지 나오면서 방위비 압박했잖아요. 그럼 이제 한반도의 정세 부분들, 북한에 대해서는 핵을 인정하고 결국에는 미국은 그냥 실리만 취하는 입장. 그래서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를 더 돌볼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 트럼프가 된다는 가정하에 여러 가지 정책들과 방안들을 구상하고는 있겠죠. 설마 아무 생각이 없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트럼프가 된다는 가정하에 좀 다각도로 해야 되는데, 외교라는 게 갑자기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아직
윤석열 정부가 대책이 없지 않냐라는 좀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미 대선 10일 앞으로 다가섰기 때문에 일단 좀 긴장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이 주제는 영상이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합시다. 참고로 당대표 임무 관련해서 제가 오해가 없도록 한 말씀 드립니다. 당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하는 것이죠. 당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를 뽑는 전국 규모 선거를 하는 것이기도 하죠. 알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께서 던지신 네,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만약에 민주당 그리고 우리 당 의원님들 너무 노고 가정법 쓰지 마시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원내 대표로서의 저희 역할 등에 관해서는 그저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여러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노코멘트입니다. 자, 지금 여당 내에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신경전처럼 가고 있고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갈등 국면처럼 보이거든요. 이른바 친한계, 친윤계.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뭐 이런 거예요. 자, 이런데 오늘도 비슷한 얘기인데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약간 비판적 입장 같아요. 근데 정체성 얘기를 합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어제 나왔어요. 언론에 나온 건데 집권 여당 대표라는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 이거 관련해서 뭐 연내 협의가 중요하다. 그리고 북한 인권재단 이사 이게 정체성과 관련돼 있다. 집권 여당 대표의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나온 것도 좀 있어요. 하나 좀 볼까요? 그 내용 좀 있으면요. 자, 그 내용도 오늘도 정체성이 포함된 얘기를 꺼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대통령 당에서 정해오면 임명하겠다는 게 입장인데 여기 보면 여당은 당 정체성과 헌법적 가치 이거 달리 문제라는 점 고려다. 또 정체성 얘기를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한동훈 대표가 반응을 좀 보여요. 화면 보겠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 이것도 현재도 유용한 당 대선 공약이에요. 이 공약 실천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국민께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이렇게 받아친 듯한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신혜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와 계신데 우선 홍석준 전 의원님. 네. 대통령실 관계자가 계속 한동훈 대표의 정체성 얘기일 거랍니다. 이거 무슨 의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추측하는데 첫 번째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과 특히 국민의힘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좀 큰 국가적인 어떤 비전이라든지 당을 어떻게 개혁한다든지 이런 어떤 측면보다는 국민적 눈높이, 국민의 눈높이를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그런 것들이 당의 그리고 우파 보수 당 대표로서 어떤 정체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지금 현재 밝힌 부분도 조금 부족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번에 이제 특별감찰관과 그리고 북한 인권재단의 이사 임명은 대통령께서도 말씀도 그랬지만 그 이전에 당에서 있던 당론이 이 두 가지 사안은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임명을 하되 같이 한다는 게 당론이었습니다. 당론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갑자기 북한 인권재단 이사는 아예 도외시를 하면서 특별감찰관만 이렇게 말을 너무 이렇게 급박하게 몰고 가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근데 오늘 한동훈 대표는 그거 대선 공약인데요. 지금 뭐 그런 거 왜 우선순위를 갖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그런 거 당에서 확정된 바 없다는 얘기하면서 반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설명하세요라고까지 되겠고 이 그 사람을 누굴 지칭하는 겁니까 지금 그럼? 당내 인사들 지칭하는 겁니까? 뭐 일부 당에서도 물론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도 그럴 수 있었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 특별감찰관 임명이 대선 공약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대선 공약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어떤 방식과 어떤 시기의 어떤 문제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감찰관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하되 그러나 시기와 방법의 문제가 다른 걸 가지고 이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뭐 이렇게 밀어붙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옳은가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신윤영 전 의원님, 요즘 민주당 분들, 특히 야당에서 나오는 한동훈 대표 관련된 얘기 보면 한동훈 대표를 굉장히 두둔하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한동훈 대표가 올바른 발언을 하면 또 야당으로서도 지지해주고 동의한다는 뜻입니까? 민주당에서 협상을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반대하는 사람이 추경호 원내대표랑 대통령실로 보이는 거잖아요. 특별감찰관. 사실 김건희 여사의 이슈가 단순히 이 특별감찰관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대선 공약이었고 당대표가 그런 것들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건건이 발목 잡고 있는 모습이 지금으로서 야당의 시선에서는 여당이 참 한심해 보인다. 그리고 정말 지금 지지율 안 나오는 대통령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민심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야당이 뭔가 한동훈 대표가 조금 더 개혁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같이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이제 회담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논의 테이블에 올리면서 어떻게 국회에서 후보를 추천할 수 있을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텐데요. 때로는 공조하고 때로는 또 경쟁하고 이런 것이 또 정치의 묘미이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묘미라고 말씀하는데 묘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민주당에서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상당히 뭐 하는데요. 약간 뭐 다 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얘기를 그렇게 두둔하는 듯한 분위기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가운데 오늘 한동훈 대표 대구를 방문했죠. 몇 가지 일정이 있었습니다. 강연도 있었는데요. 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7이 나왔는데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지역에서 여당의 61%의 지지를 주신 의미는 조금만 더 민심을 따라준다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도 드라마틱하게 오를 겁니다. 방해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자해적 이간질로 알량한 이익을 보려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주주인 이 정권을 끝까지 지킬 것이고 전체주의적인 세력이 정권을 잡는 것을 막고 정권을 재창출할 겁니다. 정권 재창출, 뭐 전제주의 세력, 야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선 오늘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홍석준 전 의원님께서 잘 보세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변화와 쇄신 방해 위에 말도 안 되는 자해적 이간질로 알량한 이득 보려는 소수의 사람이 있다. 자해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니까 이거 당내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당내에 그런 알량한 소수가 있다. 홍석준 전 의원님, 이 누구를 또 얘기한 겁니까 이거는? 이게 지금 일단은 뭐 그 일견 보기에는 지금 한동훈 대표를 좀 비판하는 좀 당내에 일부 어떤 친윤 세력을 언급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해라는 걸 보니까 이거는 스스로란 뜻이니까 당내를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또 당 내외에서 많은 분들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제 대통령과 있던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국면들이 물론 한동훈 대표의 어떤 좀 선의는 알겠지만 그러나 이 방법적으로 사실은 이런 어떤 문제를 좀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대통령과 좀 만나서 두 분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이슈라든지 그리고 뭐 어떤 인적 쇄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당내 어떤 갈등 사항을 어떤 노이즈 마케팅 형식으로 자꾸 이제 키우느냐. 오늘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한 걸까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각도 분명히 크게 이제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또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을 반대하는 이런 것들을 저런 식으로 자해적 이간질로 뭐 보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분명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국가 안보적인 어떤 면이라든지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또 당 입장을 보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 때문에 탄핵 공세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쨌든 당의 중심을 가장 잡아야 될 당 대표다. 그러면 당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좀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있더라도 다 포용을 하고 특히 어떤 대통령과 있던 그런 갈등의 어떤 요소를 물론 건전한 저도 긴장 관계는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좀 중심을 잡아야 되는 어떤 그런 막중한 책임도 또한 당대표에게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은 한동훈 대표가 뭔가 얘기를 할 때 어떤 분이 막 이렇게 고함을 치는 거죠. 이렇게 뭔가 손으로 가르치면서. 그래서 뭐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좀 밖에 나가시라고 계속 이렇게 약간 밀고 있죠. 저런 모습까지 있네. 약간 항의를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모습인데 약간 분위기를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대구입니다,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아까 영상 중에서 한동훈 대표가 약간 지지율 얘기를 꺼내놓은 게 있거든요. 좀 정리 좀 해보죠. 신영주 의원님, 잘 보세요. 제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정구청장 선거, 최근에 있었던 이 재보궐선거 얘기죠. 여기서 국민의힘이 61%의 지지를 받았다. 오늘 여론조사 하나 나왔는데 부울경 국정수행 지지율 27%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 약속에 부산 시민이 반응한 거다. 그러면서 뭔가 지지율 얘기를 많이 꺼내놨어요. 특히 국정수행 지지율이니까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꺼낸 거잖아요. 신여영 전 의원님. 굳이 지지율 얘기를 언급한 거는 무슨 의도로 보이십니까? 본인이 오히려 더 당내에서 이관계에 뭔가 발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드는데요. 이 지금 61% 부산 금정구에서 지지율 22% 격차로 이긴 거잖아요. 예. 그거 한동훈 대표의 정말 덕이다. 나의 성과다. 나의 성과다. 예, 부산 시민들이 나에 대해서 지지해 준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굳이 꺼낸 것은? 아주 대비되는 효과로 지금 부울경의 민심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지금 열악하다. 내가 변화와 쇄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김건희 여사 이슈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극복하겠다라고 부산 시민한테 계속해서 보궐선거 이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 기대를 가지고 보수의 그런 시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나를 지지해주면서 그렇게 압도적인 표차를 가져온 거 아니냐라는 걸 극명하게 대비하면서 여러분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결국에는 당내에서 한동훈 세력이 그렇게 공고하지 못하다 보니까 보수의 성지인 대구에 가서도 본인의 그런 당내에서의 정치를 앞으로는 더 확대해 나겠다는 또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더더욱이 대구에는 홍준표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대응하기 위한 뭐 예비 전략일 수도 있겠다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 오늘도 뭔가 글을 올려서 입장을 냅니다. 생각을 밝힌 거죠. 이게 뭡니까? 정치판에 삼성 간호가 참 많다. 삼성 간호, 그러니까 성을 3개를 가진 노비.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바뀐다는 거죠. 소신이라기보다 전형적인 해바라기. 국회의원이 뭐길래 삼성 간호직까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는데 수호지심도 없나 보다. 뭐 부끄러움 이런 얘기죠. 수호지심. 참 딱하고 측은. 요거는 이 신영주 의원님 제3자로 보시기에 이거 누구 얘기한 것 같습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한동훈 대표를 지금 그 한동훈 저격했다. 대표나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이른바 친한계 인사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왜냐하면은 저 삼성 간호라는 게 결국에는 애비가 3명인.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도 아비를 배반하고서는 본인의 입지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뭐 후레자식 폐륜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표현에서는. 예, 설명을 할 때 그 정도로 굉장히 심한 약간 비판이군요. 저거는 예, 굉장히 강한 지금 비판.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될 때까지 수많은 당내에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의 도움이 있었는데 법무부 장관을 하고 또 그리고 비대위 위원장을 하고 그리고 당대표로 선거 선출될 때까지의 여러 도움들에 대해서는 배신을 하고 지금 그들을 저격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와 그 주변에 친한 세력들이 오히려 기존에 있는 친윤이나 대통령실에 대해서 상당한 비토를 하면서 이렇게 갈라치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죠. 뭐 그 저변에서는 지금 홍준표 시장님은 계속해서 본인의 대선 후보의 경쟁자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가장 타겟팅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본인이 이제 더 이상은 코멘트 안 하겠다라고 SNS 접을 것처럼 얘기하셨지만 하루에 여러 개 올리면서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당내에 이렇게 분열되는 상황이 예전에 박근혜 정권 때 그런 탄핵의 그런 부분들과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런 방식으로 한동훈 대표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뭐 일관되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계속하고 있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이 있었는데 단순히 뭐 정책적 얘기만 했다고 밝혔지만은 과연 그럴까? 정치권은 또 좀 다르게 해석도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내에 국민의힘 당내에 지금 약간의 어떤 이슈 또는 좀 뭔가 중요한 지점으로 포인트로 등장된 게 의원총회인데요. 이른바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된 의원총회를 지금 연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거와 관련된 목소리들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당헌에도 원내대표가 그 교섭단체의 대표로서 책임과 권한을 갖고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최고 권한을 갖는다. 그 최고라는 이름을 붙인 것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대표, 원내대표의 권한이 충돌하면 원내대표가 우선한다는 의미예요. 원내대표 사안이지만은 당을 대표한 것은 한동훈 대표 맞아요. 이걸 언들 모아놓고 또 무기명 표결로 가면은 저는 표결 가면 그 자체는 그때부터는 끝장이라고 봐야 돼요. 불멸됩니다. 솔직히 저희 서로 믿지 못할 때 가는 게 표결입니다. 홍석준 전 의원님, 지금 의원총회가 열려서 특별감찰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강력하게 이제 추진하겠다, 진행한다, 였잖아요. 근데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이거 의총 사안이니까 의총에서 열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의총이 열리면 이거 표결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거? 제가 볼 때는 표결로 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총에서는 통상적으로 이제 의견을 최대한 모아서 이제 그 합의를 보는데 아주 이해관계 내지는 또 의원들 간의 그 의견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또 표결이 가기도 합니다. 그 이건도 그럴 표결로 가는 사안일 걸로 보시는 이건에 거예요?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에 가까워 있는 분들은 무조건 이제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추경호 원내대표나 또 많은 또 그 의원들은 기존의 당론이었던 북한 인권재단 이사와 이제 연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이 그냥 토론을 거쳐서 그냥 합의가 안 될 것 되기는 같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서 결국은 표결로 가는데 결국은 왜 그러면은 이렇게 기존의 어떤 당론을 깨면서까지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느냐. 어떤 이런 어떤 문제에 있어서 중립 성향이 있는 어떤 그 의원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고민을 많이 이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김성태 전 의원이 이거 표결로 가면 큰일이다. 이거 심리적 분단까지 갈 수 있다. 표결 가면 안 된다고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표결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더라도 그 이후에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갈등 상황이? 그런데 오히려 저는 표결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갔을 때 다른 방식으로 갔을 때 파열음이 저는 더 크게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현재 주장한 것처럼 특별 감찰관 임명을 북한 인권재단과 별개로 이제 한다든지 아니면 또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일단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같이 연계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표결 없이 일방이 그냥 했으면 더 큰 어떤 파열음이 저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표결의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다른 해결 방법이 있을까? 이런 분석이네. 그 표결 전망을 좀 해주셨습니다. 국민 상황이 복잡합니다, 지금요. 그리고 갈등 상황으로 분명히 보이네요, 지금도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니 이건 또 뭐가 나온 겁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던데요. 키워드 있습니다. 갭 투자 정황입니다. 지금 누가 나왔습니까? 사진에? 문다희 씨 아닙니까? 갭 투자요? 부동산? 이 얘기군요, 지금요. 일단 부동산 하면 문재인 정부 당시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썼죠. 집값을 잡기 위해. 그래서 투기를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때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동산 관련된 얘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입니다.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른바 갭 투자를 차단하여 가격 불안 요인을 제거했습니다. 한번 좀 볼까요? 저렇게 과거에 굉장히 강력하게 집값 잡고 투기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최근에
이게 여기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좀 알려졌어요. 문다희 씨 관련해서. 2019년 5월 그리고 2021년 2월 이렇게 두 시점이 나오잖아요. 이때 문재인 정부 당시 아닙니까? 영등포구에 한 주택을 구입하는데 가격이 7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요. 그럼 이 돈이 어디서 왔는가? 구기동 빌라, 구기동에 집이 있었거든요. 이게 5억 1천이었어요. 자, 그럼 금액이 부족합니다. 2천만 원은 현금이고요. 2억 3천만 원이 임대 보증금. 그러면은 뭐 전세나 이런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뭘 세를 끼고 산 거죠. 이걸 보통 갭 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 보면 2019년 5월인데 당시에는 태국 거주입니다. 그러면 저 집의 거주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다른 데 살면서 임대 보증금을 낀 상태로 집을 구입한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흘려서 2021년 2월에 매각을 하는데요. 9억 원 정도 매각했다 그러죠. 차익이 발생했네요. 그러면 저 집에 안 산 상태에서 시간이 몇 년 흘러서 1억 4천만 원의 차익이 발생한 겁니다. 이러니까 이게 갭 투자 정황 아니냐, 논란 아니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요. 홍석준 전 의원님. 그런데요. 갭 투자 알겠습니다. 근데 논란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부동산 정책 쏟아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안 돼,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른바 투기와의 전쟁을 벌일 때 문다희 씨의 저 갭 투자 정황.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참 문다희 씨가 정말 까도년인 것 같습니다. 까도 뭐 새로운 어떤 이슈가 계속 나오는데 사실 그 문재인 그 정부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을 하나만 꼽으라면 사실 부동산 정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심지어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결국은 이제 정권 교체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 기억마다도 거의 30번 정도의 어떤 각종 부동산 대책을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했는데 하나같이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문재인 정부는 이 수요 관리에 대해서만 신경을 엄청나게 썼지 어떤 부동산 어떤 공급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그 도심의 아파트라든지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아무리 수요 억제 정책을 했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수요 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결국은 뭐냐면은 이런 어떤 그 부동산 대출에 대한 어떤 그 이게 그 규제를 은행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어떤 갭 투자 같은 경우를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부동산 대책을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도에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당시에 현직 대통령 딸이 문다희 씨가 갭 투자를 통해서 그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실거주도 않고 보유 기간이 불과 1년 7개월, 극히 짧은 기간. 이거는 뭐니면 해도 실거주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투기의 어떤 목적이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어떤 사실을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분명히 저는 알았을 거라고 추론이 충분히 되는데 이런 걸 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정말 그 자녀에게 완전히 다 부서지는 참 창피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영윤 전 의원님. 물론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갭 투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다른 분들한테 같이 한 거예요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있었던 일,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을 내놨던 시절. 근데 그게 통하지 않았던 시절. 그리고 특히나 문다희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동산 정책을 그렇게 강조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이게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딸로서 왜 그러면 집권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소상하게 소명하지 않으면 사실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부동산에 대한 그런 정책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고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행보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같은 뭐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아니면 패널이라 하더라도 진보의 시각에서도 이런 부분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조금 더 저희가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문다희 씨의 이슈는 뭐 사위의 이스타제 채용에 대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까고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과연 지금 이 검찰이랑 별건 수사로 이렇게 확장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공정한 대응인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리고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문다희 씨에 대해서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서는 우리 언론과 그리고 수사기관들이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질문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살짝 그냥 섞어주셨어요. 그 얘기를. 자, 이런데요. 국정감사장에서 사실은 문다희 씨 관련된 얘기가 몇 가지 제기된 게 있는데 이른바 뭐 숙박업, 뭐 의심, 뭐 정황, 뭐 이런 거거든요. 일단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따님인 문다희 씨가 음주운전 그리고 과태료 체납과 압류의 이슈에 이어서 또 불법 숙박업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도의 자료에 의하면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구조 건축물이라고. 숙박업소에 얼마나 이용되어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대통령의 가족으로 흘러들어가고 세금은 얼마나 냈는지 그건 혹시 좀 조사해보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공유 숙박은 전체적으로 다 불법으로 지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제주도도 물론이고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숙박 허가 자체가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는 아마 조사해서 발표를. 어제 서울시하고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기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제 조정이 됐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수사를 할 겁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문다희 씨 관련해서 지금 여러 건이에요. 지금 음주운전 최근에 굉장히 논란이 돼서 불거졌죠. 그리고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리고 숙박업 이게 불법 숙박업 운영한 거 아니냐는 의혹. 그리고 앞서서는 이미 이제 전 남편과 관련된 취업 관련된 의혹 이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갭 투자 관련된 의혹까지 또 나온 거 추가됐어요. 이렇게 홍석준 전 의원님 특히 이제 불법 숙박업 의혹도 꽤 많이 지금 국감에서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불법 숙박업이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어떤 부동산 어떤 투자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또 이런 어떤 불법 숙박업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이뤄지는 각종 어떤 뭐 영리 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어떤 과세 대상으로 안 잡히기 때문에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것 말고도 지금 현재 또 환치기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태국 태국 쪽에서 있습니다. 뭐 돈의 어떤 흐름 이런 있습니다. 거죠. 예.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신영 의원께서 이게 검찰의 별건 수사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이 갭 투자라든지 이런 것은 검찰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그렇죠. 관련된 의원실에서 뭔가 자료를 분석해서 나온 받아서 거죠. 이제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지금 문다희 씨는 참 안타까운데 왜 이렇게 많이 끝도 없이 이런 어떤 사안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전혀 뭐 사과했던 아직까지 그런 기미가 안 보입니다. 입장이나 이게 없어요. 예, 그래서 그저께인가요? 모처럼 SNS에 올린 글이 이제 책 소개, 책 소개. 줬으면 그만이지. 이런 책 소개를 갑자기 뜬금없이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본인의 어떤 자녀에 대해서 비록 관연한 자녀를 하지만 자녀에 대해서 분명히 좀 사과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 전 의원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뭐 일각에서는 이쯤 되면은 입장을 좀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입장 낼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음주운전 사건이 있을 때 사실은 대통령 전임 대통령으로서 입장을 낼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타이밍은 지난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여러 건들의 이슈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내는 거는 적절하진 않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 국정감사 기간에 이렇게 문다희 씨 이슈가 계속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통해 갖고 나오는데 과연 그 문다희 씨의 그런 정보들을 어떤 경로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수를 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좀 궁금하다. 국민의 시각에서는 자발적으로 이런 문다혜 씨에 대한 개인 정보를 가지고서는 질의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분명히 수사기관과의 뭔가의 모종의 협약이 있었지 않을까에 대한 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국정감사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정권에 대한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데 전 정권의 대통령 딸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질의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뭔가 의도는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이슈를 어떻게든 맞대응하기 위한 물타기로 문다혜 씨를 희생양으로 잡은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너무 과도한 마녀 상황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그런 내용까지 좀 추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준비된 이슈는 오늘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배우
김수미 씨의 별세 소식이거든요. 우선 관련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대학을 못 가서 지금 학자금 대출이라든가 대학을. 자, 촬영 시선은 오른쪽. 네가 이래 잘난 척 한다고 네가 똥글 쓰서 네가 먹고. 이거는 지진다고 그래. 요렇게는 하나도 못하거든. 동민이하고 여행 오시는 분들한테도 나 시방 발동 걸렸어. 가정사든 일이든 자식 키우는 일이든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러니까 한순간도 허투르면 안 돼. 이렇게까지 살아온 게 크게 불행하지도 않아. 그래도 후회는 없을 것 같아. 가끔 슬프고 그냥 다행이었다. 그래.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서 나는 신경이 없어. 자, 향년 75세, 75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생각지도 못했다. 이런 반응 많으시는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택에서 이제 의식이 없는 채 아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 이송인데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됐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여기 보면 많은 분들이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세상을 등졌을까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리고 김수미 씨 아드님의 설명은 어머니 사이는 고혈당 쇼크, 뭐 당뇨 수치가 굉장히 높았다 이런 설명이 좀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안지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나와 계십니다. 일단 뭐 굉장히 뭐 피로가 누적해서 활동을 잠시 중단했다 이런 얘기도 들렸었는데 갑작스러운 별제 소식이 뭐 많은 분 놀랐는데 안 기자께서도 굉장히 깜짝 놀라셨겠어요 지금요. 네, 최근에 그 이순재 씨 관련 가짜 뉴스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이 소식을 듣고 모든 기자들이 이게 가짜 뉴스일 거라고 좀 믿고 싶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팩트 체크를 더 여러 번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소식을 접하자마자 보도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실제 그 예전에 일용이죠. 박은수 씨도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던 정말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 지금 박은수 씨 같은 경우도 지금 빈소에서 있다가 지금 나오면서 취재진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정말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 정말 깜짝 놀랐다. 그리고 안타깝다라는 의견을 말했고 그 50여 년 동안 사실 이 전원일기에 함께 출연했던 동료 배우들은 그 인연을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분들, 동료 선후배들이 모두 다 지금 안타깝다 하면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소개했을 때 이 김수미 씨의 아드님께서 잠깐 어떤 사인과 관련된 얘기를 설명을 좀 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요, 뉴스와이드가 전문의의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조절되지 않고 지나치게 높은 상태에서는 탈수가 진행될 수가 있고 이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 장애가 오고 또 전해질 나트륨이나 칼륨 수치가 조절이 되지 않으면서 치명적인 부정맥으로 인한 또 저혈압으로 인한 쇼크가 올 수가 있겠습니다. 평소 치료 후 인슐린이나 먹는 약제로 잘 조절되지 않거나 아니면 외부로부터 심한 스트레스나 스트레스 호르몬 과다로 인해서 혈당의 증가가 과도하게 있을 때 생길 수가 있겠고. 자, 안지선 기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화면에서 봤을 때 김수미 씨 워낙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굉장히 건강하시고 이렇게 느끼셨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그동안 있었던 걸까요? 네, 사실 한 차례 지난 5월이었습니다. 건강이 좀 악화되면서 의료진들이 휴식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고 한양대학교에서 치료를 조금 받으셨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출연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좀 벌어졌었는데 9월에 불과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에 홈쇼핑 방송에 출연을 해서 건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에 약간 말이 어눌하고 이렇게 행동이 조금 그런 모습이 보여서 이제 건강 이상설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지만 당시에 아들 정 씨가 이와 관련해서 어머니 건강하시다. 전날 밤을 새서 그렇지 건강하다라고 건강 이상설을 일축했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된 겁니다.
김수미 씨 뭐 이미 많은 분들 알고 계시죠? 워낙 유명하고 활동이 많았던 배우. 그리고 뭐 김치 뭐 이런 거 모습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어떤 배우였던가. 여기 보면 1971년 데뷔 그 외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요. 뭐 전원일기에서 일용엄니 역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죠? 이런 거. 그리고 수상, 그다음에 작품, 그리고 뭐 수민의 반찬, 회장의 사람들 등 예능에서도 활약했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안지성 기자. 뭐 이미 많은 분들 알고 계시지만 배우 김수미 씨 어떤 배우였습니까? 네, 배우 김수미 씨는 원래는 작가를 하고 싶어 했던 작가 지망생이었고요. 예. 그래서 사실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합격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좀 집안 환경이 어려워서 예. 그쪽으로 진학을 못하면서 71년도에 MBC 3기로 이 연예계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70년대에 굉장히 얼굴이 외향적인 얼굴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뭐 나탈리 오드 예전에 과거에 굉장히 서양적인 외모였기 때문에 각광을 받지 못했고 지금 나오네요. 젊은 시절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외향적인 외모여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동양적인 외모를 좀 선호했기 때문에 사실상 한 10년 정도의 무명 기간이 이어졌던 겁니다. 그러다가 80년대에 그 인생작이죠. 드디어 전원일기를 만나게 됩니다. 30대 때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9살 때 처음으로 제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뒤로 30대 내내 일용엄니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분장하는 데만 해도 1시간이 넘게 걸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본인도 이 처음에 이제 일용엄니 역을 제안을 받았을 때 무슨 역할인지 모르고 현장에 갔을 때 현장에 딱 가니까 사실 박은순 씨가 혼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박은순 씨가 선배이거든요. 거기다가 나이도 2살 많은. 그래서 우리 같이 출연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같이 출연한다. 그래서 부부인가 봐요. 그랬더니 부부는 아니고 네가 내 엄마다. 그래서 엄청 깜짝 놀라고 본인이 이 역할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처음 역할을 맡고 나서 도망을 가기도 했었다고 해요. 한 3개월간 피해 다니고 사실 도망 다니다가 그 김혜자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대요. 만약에 너가 도망을 가게 계속해서 이 역할이 없어지면 일용이도 그렇고 일용이 쳐도 직업을 다 잃게 된다. 이게 사실은 출연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용엄니로 다시 복귀를 해서 그때부터는 일용엄니를 연기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고 사실 시장 같은 데 가서 할머니들의 캐릭터를 분석해서 그 캐릭터 예를 들어 할머니들이 이렇게 입에 뭐를 넣고 조물조물 한다거나 그런 캐릭터 분석뿐만 아니라 그 특유의 당시로서는 흑백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칼라 시대가 아니어서 분장보다는 목소리 일용엄니 그 특유의 목소리가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됐고 사실 조연에 불과했던 역할이었지만 일용엄니의 활약으로 일용인의 가족은 주연으로 이 전원일기를 지금까지 인기를 이끈 주역이 됐고요. 그 결과 1986년에 MBC 연기 대상을 조연으로서는 처음으로 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설명을 차근차근 네네. 자세하게 과거의 어떤 모습 이런 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지금 김수미 씨 별세 소식에 연예계 지금 굉장히 침통하고요. 여러 가지 반응이 좀 있는데 우선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뭐. 수미야, 정 씨라는 사람 만나서 잘 살아왔으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 사는 동안은 다 묻어두고 재밌게 살다가 그리고 어느 시인이 그랬어. 어제는 과거, 내일은 미스테리, 오늘은 선물이라고 그랬거든. 오늘 선물 이렇게 잘 쓰면 돼. 이렇게 알고 잘 살아. 생전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연예계 인사들 많은 분들이 조문하시고 반응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유인촌 장관 전원일기 같이 출연하셨잖아요. 스타를 잃었다기보다는 가족을 잃은 것 같은 슬픔이다. 김용건 씨 배우 2주 전에 통화했는데 믿기지 않는다. 강영욱 씨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 갑자기 가버리다니. 이런 반응 나왔는데 특히 김수미 씨는 연예계에서 따르던 후배가 많았다고요? 네, 국민 엄마로 통하잖아요. 연예계에서도
그 양아들, 양딸이 굉장히 많은 스타로 통합니다. 무엇보다 김수미 씨 하면 음식으로 이 하나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음식을 동료 선후배들에게 나눠오면서 그걸 통해서 정을 쌓았기 때문에 이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밥을 같이 나누는 가족 같은 사이에 선후배들 그리고 후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빈소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한 걸음에 달려왔거든요. 평소에 아들이라고 이제 친아들처럼 아끼고 하던 신현준 씨도 한 걸음에 빈소를 찾아와서 애도하고 깊이 주문하고 하셨고요. 빈소에 방문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염정아 씨도 오셨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스타들이 빈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 빈소를 찾는 가운데 그 신현주 씨 같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 이번 일요일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어머니 생신이어서 꽃도 보내드렸는데 네, 그 당시 통화가 마지막 통화가 됐다. 애통하다 말씀은 전했고요. 이 밖에 빈소에 전인아 씨 그리고 유동근 씨 부부도 왔다 갔고 그다음에 유재석 씨 또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조인성 씨 같은 경우에는 빈소를 찾아서 굉장히 눈시울을 크게 붉히고 네, 이렇게 말을 잊지 못하고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족을 통해서 이제 바깥에서 전해 듣는 소식에 따르면 그 빈소 분위기는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하다고 하고요. 유가족 모두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질문 좀 마지막으로 좀 드려야겠네요. 앞으로 장례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빈소는 그 서울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이 돼 있고요. 그 장례는 비공개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영정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지 않고 아직 언론에는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거군요. 외부만 지금 저희 취재진들이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많은 조문객들만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발인은 27일 오전 11시고요. 장지는 용의 아너스톤으로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네, 굉장히 뭐 사망하기 몇 달 전까지도 건강하셨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애도하고 있는데요. 고인이 남긴 족적 그리고 8, 90년대에 굉장히 우리의 영웅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우 김수미 씨의 명복을 빌겠습니다.